우리는 요양성에 있다. 날은 무척 더웠다. 요양성 밖을 보니 수풀이 아주 울창한데 너른 광야 그 위로 까마귀 떼가 날고 있었으며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넓디 넓은 벌판에 아무런 거칠 것이 없다. 아, 이곳이 옛적 영웅들이 적에 맞서 용감하게 전투를 벌인 곳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천하의 안위는 늘 이 요양 땅에 달려있다. 예로부터 지금 보이는 요양의 저 들판에서 바람과 먼지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평안하고, 저 들판에서 진군의 북소리와 징소리가 번갈아 들리기 시작하면 나라가 혼란하다. 천리가 허허벌판인 이 광해를 지키자니 힘을 모으기 어렵고, 지키지 않고 버리자니 오랑캐들이 몰려들어서 그야말로 천하의 모든 병력을 모아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침 일찍 심리하를 출발했다. 이날 우리는 60리를 꼬박 걸어서 저녁에는 심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심양은 지금 청나라의 만주족이 처음으로 근거지로 삼았던 곳이다. 세상이 100년 동안 평온한 것은 청나라의 정치가 이전보다 꼭 뛰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의 평화는 심양의 위치가 좋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심양은 동쪽으로 연고탑과 맞물리고 서쪽으로 넓은 바다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조선을 어루만질 수 있고 북쪽에는 열하를 끌어당기고 있으니 왕조를 일으켜 번성하기에 조건이 매우 좋은 곳이다. 그래서 청나라는 그 근본이 튼튼한 것이다. 심양은 본래 우리 땅이다.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두었을 때 이곳이 낭랑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까지도 심양은 고구려의 땅이었으나 지금 심양은 성경으로 불린다. 몽고 사람들의 수레가 심양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몽고 사람들의 옷과 번거지는 남루하고 얼굴에는 떼국이 줄줄 흘렀는데 그들은 코가 우뚝하고 눈이 깊숙하며 험상궂고 사납게 생겨서 인간같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마두들은 해마다 몽고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길을 갈 때 마두들이 그들을 희롱하며 길을 간다. 채찍으로 몽고 사람들의 번거지를 튕겨서 길가에 버리기도 하고 공처럼 차버리기도 한다. 그래도 몽고 사람들은 웃고 성내지 않으며 두 손을 모아 부드럽게 돌려달라고 말한다. 또 하인들이 몽고 사람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가슴 위로 타고 올라 입에 흙을 집어넣어도 밑에 깔렸던 몽고인은 웃으며 일어나서 입을 닫고 번거지를 툴툴 털어쓰고는 다시 덤벼들지 않는다. 길을 가다가 한 점포에 들렀다. 이곳은 선비들이 갓 개업한 가상루라는 비단 가게였다. 모두 6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의관이 깨끗하고 행동과 인상이 단정해서 밤이 되면 가상루에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다. 형부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문 앞에 나무를 둘러놓았다. 관부의 제도를 꼭 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외국 사람임을 믿고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아무도 막지 않았다. 관리 한 사람이 높은 의자에 걸터 앉아 있고 그 뒤에는 한 사람이 종이와 붓을 들고 서 있다. 뜰 아래에는 죄인 한 사람이 꿇어 앉아 있고 죄인의 좌우로 사령 2사람이 큰 곤장을 짚고 섰다. 관리는 호통도 치지 않고 조용히 죄인을 신문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큰 소리로 죄인을 치라고 호통하니 옆에 있던 사령들이 죄인에게 달려가 죄인의 따귀를 너댓분 후려쳤다. 죄가 아무리 가볍고 다스리는 법이 아무리 간단하다 하여도 따귀를 때리는 형벌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다. 낮에 비단 가게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가상루로 갔다. 한창 필담을 나누고 있는데 전사가란 사람이 술상을 차리느라 뒤늦게 도착했다. 떡과 양곱창, 오리고기와 닭찜, 돼지 삶은 것, 과일과 술, 잉어, 잡채와 밥 등을 준비하였으니 돈으로 치면 12냥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전사가는 변변치 못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늦어서 선생의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기에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갖은 음식을 장만해 주시니 꼿꼿이 앉아 받기에 황송합니다. 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여러 사람들이 내게 술을 한두 잔씩 권했다. 닭과 오리는 주둥이도 발도 떼지 않고 요리했고 양고기국은 노린내가 나서 비위에 맞지 않아 떡과 과일만 먹었다. 뒤늦게 도착한 전사가가 필담을 나눈 종이를 두루두루 보면서 좋아, 좋다 하며 감탄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다른 지구 밤이 깊었는데도 문 밖에는 인기척이 끊이지가 않았다. 내가 이곳 성경에는 술라군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사가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했다. 아니 그럼 이 밤에 행인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인 까닭입니까? 다들 기난 볼 일이 있겠지요. 아무리 볼 일이 있어도 어찌 밤중에 나다닐 수 있겠습니까? 왜 못 다닙니까? 초롱불이 없는 사람은 어두워 못 다니겠지만 거리마다 군졸들이 지키고 있고 창과 곤봉으로 나쁜 놈들을 적발하여 낮과 밤의 구분이 없으니 밤에도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나는 밤도 깊고 졸리니 이만 돌아갈까 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모두들 만류하면서 지금 나가시면 술라군이 캐물으며 귀찮게 할 것입니다. 선생이 졸리시다면 누추하지만 이곳에서 잠시 눈을 붙이시지요. 라고 말하며 내가 누울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저는 다만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룻밤 잠을 잃으실까 두려울 뿐입니다. 하니 그들이 이토록 고귀한 손님을 모시고 하룻밤을 새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얻을까 말까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룻밤은커녕 석 달이 넘도록 밤을 새워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모두 잠이 깨는 바람에 그들이 술을 데우고 안주를 더 가져오려 했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술은 다시 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했더니 그들이 차가운 술은 폐를 해칠 수 있고 독이 이에 스며듭니다. 라고 했다. 나는 밤새 놀다가 조금 뒤 새벽닭이 울어 눈이 떠졌다. 고단한 여행길에 술까지 취하여 의자에 앉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환하게 밝아져서야 놀라서 잠을 깨니 모두들 여기저기에 쓰러져 잠이 들어 있었다. 나는 홀로 일어나 술 두어 잔을 기울이고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다. 숙소에는 장복이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장복이를 발로 툭 차서 깨웠다. 누가 날 찾는 이가 있었느냐? 하니 장복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간밤에 내가 없었다는 것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다. 나는 저녁밥을 얼른 먹고 곧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고단하고 더위가 특히 심하니 일찍 자야겠군 하고는 뜰로 내려와 서성거렸다. 나는 조금의 틈만 생기면 바로 나갈 궁리였다. 어젯밤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저녁에 가상루로 갔다. 그중 한 사람이 선생의 필적을 얻어서 간직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여 나는 반향조의 7절 중에 있는 시 한 수를 써서 건네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크게 감탄하여 맞이 않으며 서로 다투어가며 종이와 붓을 내놓고 글을 써달라고 조른다. 그래서 나는 지느러미가 서 있고 발톱이 얼굴보다 더 크며 코는 뿔보다 더 기다란 검은 용 한 마리를 그려주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보고 크게 웃었다. 그러고는 내가 검은 용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촛불에 불살이를 하자 온백호라는 사람이 급히 일어나서 그림을 뺏는다.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관동천리에 큰 가뭄이 들 뻔했습니다. 내가 기이하게 여겨 어째서 가뭄이 든다는 말씀이요? 하니 용 중에서는 어진 용도 있고 나쁜 용도 있는데 그 중에서 활용이 가장 악한 용입니다. 걸륭 8년 봄에 산해관 근처 벌판에 용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비도 내리지 않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용이 떨어진 곳으로부터 백리하는 봄 날씨가 벼랑간 한여름의 날씨로 변하였지요. 펄펄 끓는 도가니 속과 같은 날씨에 사람 짐승 가릴 것 없이 목말라 죽은 것이 셀 수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밤낮을 벌거숭이로 살면서도 부채를 손에서 놓지 못하였습니다. 용이 열흘간 누워있었을 때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일었습니다. 용은 천천히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끌며 입으론 불을 뿜었습니다. 용이 하늘을 쳐다본 즉 하늘로 도로 올라가 버렸지요. 그러자 날씨는 도로 봄 날씨를 되찾았으나 그 해 관동 일대에 큰 가뭄이 들어서 9월이 되도록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생이 그린 이 용이 태워지면 또 그러한 변이 생길까 걱정한 것입니다. 나는 크게 웃고는 잔에 술을 부어 들이키고 나서 이 이야기 덕분에 아주 술맛이 도는군요. 헌데 그 용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니 응룡 또는 한발이라고 하였다. 내가 아닙니다. 그 용의 이름은 강철입니다. 조선 속담에 강철이 지난 곳엔 가을도 봄이 된다고 하니 이는 가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강철의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용이 강철이겠지요.
하니 한 사람이 긴 음성으로 강철아 했다. 내가 강처가 아니라 강철이요 하니 다시 강천 했다. 나는 웃으면서 천이 아니라 철이요. 도철의 철과 음이 같은 철이요 하니 그가 또 크게 웃으며 강청 하여 모두 다 같이 허리를 잡고 크게 웃었다. 중국 사람들의 발음엔 리을 받침이 없어서 발음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조금 눈을 붙였다가 문 밖에 사람 다니는 소리가 들릴 때가 되어 숙소로 돌아왔다. 심양을 떠나기 전 가상루에서 사귄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연거푸 이틀 밤 동안 잠을 설쳤기 때문에 고단함이 극에 달했다. 창대와 장보기에게 이쪽 저쪽에서 나를 부축하게 하고 가면서 한숨을 달게 잤더니 정신이 맑아졌다. 장보기가 나리, 아까 주무실 때 몽고 사람이 낙타 2마리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짐승이었어요. 하기에 내가 헌데 왜 나를 깨워 알리지 않았느냐 하고 호통을 치며 꾸짖었더니 옆에 있던 창대가 그때 나리 코 고는 소리가 천둥과 같았는데 어찌 깨울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것이라 정확하지는 않으나 제 생각엔 낙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그 짐승의 꼴이 어떻게 생겼더냐? 상세히 말해보아라. 하니 글쎄 형체가 말 같아 말인가 하면 굽이 2쪽이어서 아니고 꼬리가 소처럼 생겼기에 소인가 하면 머리에 뿔이 없어 아니고 얼굴이 양처럼 생겨서 양인가 하면 털이 꼬불거리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등에는 산봉우리 2개가 솟아 있었고 머리를 쳐들면 거위처럼 생기기도 했으며 눈을 떴다는 것이 청맹관이와 같았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아하, 그것은 과연 낙타가 틀림없는 모양이다. 그래, 크기는 얼마만 하더냐 하니 창대가 한 길이나 되는 허물어진 담벼락을 가리키며 높이가 저 담벼락만큼 높았습니다. 했다. 나는 다음부터는 처음 보는 물건이나 짐승이 있거든 내가 잠을 자고 있든 식사를 하고 있든 반드시 내게 알리거라 하고 좋게 타일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